네, 최윤우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신용환 교수가, 서원대 교수가 스픽스에게 전달한 문자입니다. 저거 보면 이제 사단법인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신청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 각사, 가령 뭐 로이터나 AP다 그러면 취재기자 1명, 사진기자 1명, 방송이다 그러면은 카메라 기자 1명, 오디오 기자 1명 신청 가능하다. 기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있는 신분증, 그리고 SFCC라는 거는 이제 서울 외신기자 클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사의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회원증, 그리고 외교부 외신기자 등록증, 그다음에 외신기자증을 지참하여 참석해 달라. 신청 양식 매체명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내져 있죠. 저게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로 신청해 달라. 오전 10시까지면 몇 가지 해석이 나오겠네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들이 등록을 10시까지는 해라. 내일 10시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그죠?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그러니까 뭐 저는 전날 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 전날 선고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하여튼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여기 진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말씀 주시는 분들 심경이 저의 심경입니다. 내일이라고 해봤자 21일이야. 집에 가서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똑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 하지만 여기 이제 평론가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그래도 그런데 확률이 높은 거는 전날 이제 그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제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평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평의를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이 기일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이제 기일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결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판결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정문을 쓰는 것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쨌든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제 빨리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제 전날 예를 들면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저 등록을 받아서 전날 바로 기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준비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공지를 하고.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일처리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가능성을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일처리 과정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알려줄 게 생길 거니까 기자 이메일 등록을 해라. 그래서 오늘 알려줄 건 뭐냐면 선고기일 지정이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냥 다 선고할 거니까 오늘 선고할 테니까 오늘 이 선고기일을 알려주는데 그 선고기일이 오늘이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선고기일을 평소에 헌법재판소가 알려주는 그 방식대로 알려주는 거라면은 그러면 금요일날 선고기일을 알려주고 다음 주 초에 뭐 선고를 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특별한 방식을 택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날 선고기일 알려주고 금요일날 선고하는 방식도 될 수가 있겠죠. 야, 근데 금요일날 오전 10시까지 등록을 하고 바로 등록한 다음에 이게 좀 시간이 바트긴 하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자 등록을 사무국에서 10시까지 했는데
기자들이 모여서 공지를 일단 하는데 그 공지도 브리핑이란 말이죠. 그 브리핑을 그날 오전에 바로 하고 10시 이후에 뭐 11시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도시락 드시고 계세요. 오후에 바로 선고할 테니까 이게 좀 바트네. 아니 근데 내 마음은 조급하지만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죠? 그러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금요일에 그냥 해야죠. 사실 네. 선거를 지금 이런 마음인데 네. 이런 마음인데 그동안 이제 언론의 이제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상간에 떠도는 설이 뭐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한데 뭐 혹시 그러니까 기자들도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대답해주지 않는다. 그렇지.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물어봤는데 헌법재판소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설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기자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단계상 절차상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이 그룹들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은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누가 알게 되는 거냐면 그 단계를 통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요 사람들도 이제 그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뭘 또 해야 되냐면은 헌법재판소 주변에 어떤 그러한 뭐 질서 유지를 위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극우시위대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완전히 거기를 뭐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또 선거기일 통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 오히려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선거기일을 또 지금 말씀한 이 상황 중에서는 바트게 오히려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양쪽에 또 시각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예측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주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 또 집회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아니 근데 이제 저도 그동안 해왔던 예상들이 다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는 걸 거의 다 마지노선으로 그렇죠.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례에 비춰볼 때도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한 주가 더 가고 여기서 만약 한 주가 더 가버린다. 그러면 2주라는 시간을 대한민국은 완전히 허공에 다 날려버리면서 동시에 국론 분열은 훨씬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발표하고 매는 한 대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을 더 끌었다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겪어야 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전례대로 하던 걸 지금 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전례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걸 또 깨는 선택을 전 헌재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질서 유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전례대로 2, 3일 전에 공지하고 순차대로 선거를 딱 했을 때 이미 다 와가지고 진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격하게 의사표시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현장에서 한 3-4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헌재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4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4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헌재는 지금 저렇게 기자들, 특히 외신 기자들한테까지도 저렇게 고지 문자를 이미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10시까지 모집을 받고 그날 오후 2시에 해버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전례를 깨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가장 그 혼란을 더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주말 동안에 또 무슨 고생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만약에 10시까지 내일 받고 예. 또 2, 3일 뒤에 뭐 언제 월요일 날 그 브리핑 합니다. 해서 우리는 뭐 수요일 날 할게요. 그럼 수요일 날 대한민국 난리 나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서초동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언론은 또 글로 가야 되고 또 헌재도 가야 그날이 되고.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선거 28일이 26일, 3월 26일이죠. 3월 26일입니다. 아마 수요일일 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를 정치적으로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네. 현실적으로 아주 큰 뉴스를 동시에 두 개를 다 내기는 이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무리하게 일주일을 또 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헌재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금요일 날 전 전격적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더 상대적으로 더 높다. 저 그렇게 좀 생각을 방금 그 보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지금 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네요. 이 뉴스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가뭄에 조금 그래도 단비가 조금 내려서
혓바닥 조금 내고 아이고 물 조금 비를 조금 이거 달다라고 하면서 단비를 조금 촉촉하게 혀에라도 적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사실. SFC에 이렇게 외신 기자 클럽에 통보를 한 거는 그런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사뭇 흥미로운데, 물론 이제 예고 기사가 나가긴 나갔었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만난다라는 예고 기사가 있긴 있었는데 오늘 만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진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하고 만나는 장면, 딱 만나는 모습에서 이거 굉장히 보수가 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직감적으로 했고, 전 이재용 회장의 반응을 좀 유심히 봤었는데 굉장히 좀 예우를 다하는 듯한 그런 사진의 모양이었어요. 말 그대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상당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기업인을 만나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메시지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거의 보수 진영에서 내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법치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영역 이런 것들을 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잠식해 나감으로써 사실은 뭐 어제도 이재명 대표 뭐 말 가지고 뭐 많은 언론에서 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몸 조심해라. 이제 이런 식의 비판 기사가 거의 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샌드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가장 큰 게 사실은 보수의 가장 큰 아성이었던 게 친기업이라는 이미지였거든요. 경제. 근데 이제 그거를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념적으로 뭐 좌파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친기업적인 것만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뭐 다스리겠느냐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해외 정세 이런 걸 다 포괄해서 보면은 지금 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만난 이 지금 이제 이 장소에 이제 지금 명분이라는 게 청년 일자리 뭐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간담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청년 일자리를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창출한다에 있어서 삼성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삼성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인 뭔가 이제 메시지를 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는 게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로 뭐 청년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입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태도를 보십시오.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쨌든지 간에 뭐가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어쨌든지 간에 뭐 반도체 특별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삼성이든지 간에 미국 현지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조금 받고 이런 식의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경로를 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는 지금 몰라요이지 않습니까? 태도가 난 몰라요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국가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보조금은 안 주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 아니면 자기는 완전히 입 닦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땅은 이미 사놓고 거기다가 투입할 비용들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미 이제 착공에 들어갔을 거거든.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면 그 보조금이 사실은 한 뭐 전체 건설 비용이랄지 이런 거에 한 절반은 될 텐데 그걸 안 주겠다 그래 버리면 이제 그게 말짱 꽝이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했던 요구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요구 사안들이 삼성전자에 좋냐 안 좋냐 가지고도 사실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논쟁을 했었던 사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 사안도 없어진다면, 그리고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 사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국내에서 국내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삼성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그러면 삼성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공헌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고용하고 세금인 거 법인세. 그러면은 고용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기업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국가가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줄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요거를 맞춰 나가느냐 이런 거를 좀 책임 있게 어떻게 해나가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나중에 가서 디테일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쟁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청사진, 얼개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보여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 단초 이런 것들을 좀 가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이런 얘기를 보수가 좀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보수가 뭐 내란이나 일으키고 그리고 그런 내란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고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하고 헛소리만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자기들이 자초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사진이라든가 그런 걸로 반격할 생각을 하지 않고 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계속 몰리고 있고요. 지금 저 속보 나온 거 있으면 방송에서 말해주세요. 아마 앞에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 외신 기자 클럽으로 헌법재판소가 취재 기자,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 기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서 3월 21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해달라. 그러니까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해달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일 할 수도 있겠다. 아니 저는 내일 오후에 내일 할 수도 할 있겠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예, 굳이 더 시간을 일주일 더 끌 이유가 있습니까? 저 브리핑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미 결론은 다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 그렇다면 저는 속전속결로 논리는 되죠. 왜냐면 지난번에 전례대로 했을 때 사망 사고도 있었고 이번엔 더 그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헌재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전례대로 한다? 그것도 웃긴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오늘 대비를 오후에라도 그냥 공지는 하면 되잖아. 당사자들한테. 청구인 피청구인 국회 측 그다음에 윤석열은 안 받는다고 해도 윤석열 측 대리인한테 그냥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공지가 됐고 공지가 되면 야 내일 탄핵 선고일 관련해서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써놓지를 않아서 헌재가 그 브리핑이 다른 브리핑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진짜 선고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다음 주 일정을 쭉 봤을 때 워낙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딜레이를 시킨다고 해서 그럼 뭐 4월 넘어가면은 뭐 또 이슈가 없습니까? 예. 더 큰 이슈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안에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예. 마지막 제주까지 더 끌기에는 지금 너무 헌재도 좀 힘든 상황 아닌가 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두루미님이 속보 내실 때 어디 언론 밝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어느 언론인지는 꼬박꼬박 밝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체적으로 스픽스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신영환 교수가 보내준 거를 지금 정기한 대표가 받아서 우리가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자체적인 취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또 이것도 자체 취재가 된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된 것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면은 대선 레이스에서 조기 드랍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우려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 이따가 한 11시 30분 전에 정기환 대표가 오면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사실 오늘 가장 큰 뉴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뉴스는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진술을 받은 거죠.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체포 직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에 김건희 씨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고 경호처 직원이 진술을 했다는 거야. 경찰에. 이거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체포영장을 2번에 걸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성공할 때 이제 김건희가 경로에서 이렇게 경호처 사무실 와가지고 이 난리를 쳤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를 왜 안 했냐라고 질책하는 거이면서 동시에 왜 총을 안 쐈냐? 이 얘기는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벌리고 있는 이 내용들 너무나도 심각한 법 위반 사안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조차도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제한적인 경우만 받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가가지고 적극적인 왜 니들이 가서 막지 않았냐. 이 얘기는 본인에게 무슨 마치 실권이 있었던 것처럼 김건희가 그동안에도 행동해온 거 아닌가? 라는 그 좀 잔영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멘트 자체도 예. 뭐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영장에도 이 내용들이 지금 기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너무나도 참 충격적이고 참 김건희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을 저는 이 발언으로도 또 한 번 확인하시지 않았나.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이 그 중앙경향에서 정용인 기자라고 있어요. 상당히 좀 원숙한 기자인데 정용인 기자가 집요한 기자예요. 예. 아주 집요하신 분이야. 예, 집요하죠. 나이 연배가 저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인데 김건희 국정 개입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기사를 중앙경향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 뭐 어디에서 막 익명으로 전해 들은 게 아니고 김건희의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쭉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왔는지 그거를 쭉 증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앙경향 참조하시면 되고요. 정용인 기자의 김건희 국정 개입 아직도 오리무중. 요것도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주간경향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을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관계를 맥베스 부인 햄릿의 맥베스가 나중에 파면하죠. 근데 맥베스는 윤석열이고 맥베스를 파면로 이르게 하는 맥베스 부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대통령실은 여사가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사가 관심 갖는 건 100% 여사 위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많이 싸웠다. 왜 삼청동 안가에서 개업 모의를 했겠냐. 한남동이 아니고 여사가 알면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아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술 마시다 들어간 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사실 이제 의혹으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도 정영인 기자도 잘 알겠지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굉장히 나무랐었잖아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이거 다 알고 있었거든. 이제야 이제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전혀 무관한 주간지 기자가 이런 거를 쓴다는 게 이런 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누차 지적해 왔던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예,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건희의 국정 개입 뭐 상황 논란은 이제 다 정리가 끝난 것 같고요. 그렇죠. 녹취까지 다 나와버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둘 사이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밖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은 그렇죠. 뭐 말씀하신 대로 경호처 직원들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 정보에 접근을 늘 했었을 테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사후적으로 보강이 되면서 이제 모든 그 만악의 근원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김건희로 수렴이 되고 뭐 과거에도 이채양명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공짜까지 넣어서 이채양명 공주라고 하는 이 6대 의혹도 사실 다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다 김건희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사가 안 됐을 뿐이라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추론했던 것들이 거의 사실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건희 씨가 아무런 뭐 역할을 한 게 없다 이 정권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예. 아니니까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 그 대통령의 배우자로만 살았으면은 지금 자기 남편이 잡혀가는 마당에 자기 남편이 막 체포가 돼갖고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경호처 사람한테 총이라도 쏘지 그랬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열받아가지고. 예? 그러면서 뭐 무슨 뭐 험한 말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돌발적 발언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뭐 그때 흥분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발언이 정말 무섭고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심지어 경호처에도 경호처 사람들이 김건희 라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김건희 씨의 입김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차례, 뭐 수십 차례 그렇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이 윤석열이 체포될 때 이 발언이 이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에게 총을 왜 갖고 다니냐 이럴 때 쓰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발언이 김건희의 발언. 예, 그냥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냥 울면서 그냥 한 맺힌 무슨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냥 소리를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동안의 경호처의 지시를 사실상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총을 사용하라는 어떤 의미로 지시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엄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발언이 그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잉 충성화되어 있는 경호처 내에서 이런 발언이 그냥 김건희가 화가 났나 봐 이러고 넘어간 거냐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거냐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계엄은 본인들이 윤석열 씨가 일으켰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체포되는 거하고 사법적으로 체포되는 거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길래 이재명을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이 어떤 정적이라고 생각한 건가? 본인은 정치를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저는 적이다. 그들이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윤석열이 우기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이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국회가 그 종북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반국가 세력과 주권 침탈 세력이 뭘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 구국의 심정으로 뭐 계엄을 선포했다 이따 이 소리를 했는데 지금 뭐 그것의 세계관을 공유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잡혀가게 된 이유를 지금 야당에게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심리를 지금 거기서도 투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세계관을 그 배우자라고 하는 김건희도 똑같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근데 이걸 세상에 경호처 직원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저런 얘기를 김건희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전화를 걸고 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런 식의 얘기를 경호처 사람에게만 했겠습니까? 여러 군데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할지도 모르고. 경호처 직원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솔한 거죠. 공무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부인이 있어? 이런 윤석열식 세계관을 예. 여러 군데다가 지금 얘기하고 여러 군데 퍼뜨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공동의 적으로 이재명, 한동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뭐 이견은 있겠습니다만은 둘의 공통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정권만 더 연장시키거나 뭔가 본인들의 권력만 지위를 더 유지시키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검찰도 장악했고 경찰도 장악했고 경호처 다 말 잘 듣는 딸랑이들 만들어놨는데 그렇죠. 저 둘에게 유일하게 눈엣 가시 같은 사람들이 당 내에서는 한동훈이고 그 반대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판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은 정권 재창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니, 민주당에서 그 다음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빼고 이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점을 우리가 내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은 예. 눈엣 가신 거죠. 본인들의 이익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눈엣 가시가 이재명 대표 아닌가.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총을 사용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가서 늘공들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과도한 나르시시즘적 그 자신감이죠. 내가 이런 말 맘대로 하고 다녀도 뭐 나는 무사할 거야 라는 완전히 거의 미치광이 전략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짚어 봐야 될 건 이게 이제 법적으로들은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씨도 야 총이라도 안 되면 총기라도 써라라는 말을 했었고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똑같은 메시지를 사람들이죠. 체포 직전과 체포 직후에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는 부부가 쌍으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 아닌가. 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교사도 되고요.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도 교사가 되지만은 되는 거잖아요. 살인죄의 교사도 될 것 같아요. 총이니까. 아니, 총이나 칼을 쓰면 당연히 죽죠 사람이. 특히 총인데 이게 뭐 총을 맞아서 뭐 안 죽는 부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총칼을 활용해서 제압해라라고 했다 그러면은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는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지. 조금 더 그 내용을 들여다는 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이건 뭐 살인 예비 음모나 교사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을 꾸몄던 거죠 뒤에서는. 그리고 경호처에서 실제로 준비했던 총도 기관총이야. 당연히 죽죠. M7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재원을 찾아보니까 독일제야. 독일제인데 아휴. 독일제인데 장갑도 뚫더라고. 왜 기관총이 장갑 뚫어서 장갑차 안에 있는 그 병사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기관총이더라고요. 그 기관총을 준비를 아니 그 김정은이 해라 옛날에 해놨었다는 거야. 김정은이 옛날에 처형할 때 많이 썼던 게 기관총 같은 거죠. 사형 집행할 때 썼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나 그러니까 경찰이 독립제 기관총, 예, 기관총. 업무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유.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정기현 대표 딱 마침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오늘 뭐 아침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 그 보도하셨겠지만 예.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받는다. 그렇죠. 신청을 하는데 3월 21일 일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이제 사무부로 하라고 하니까 예.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이제 노티스가 왔다. 그래서 이제 현장 취재할 기자를 등록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진공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출입증이 없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해서 외신기자클럽에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외신기자클럽이 21일쯤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것이냐, 이게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지금 계속됐는데 예. 헌법재판소 공관실이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럼 21일 날 선고일을 공지하는 거냐, 아니면 21일 날 선고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 예. 헌재와 외신기자클럽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었는데, 왜냐하면 외신기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 헌재 요청 문서로 오해를 하고 확대 해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보여준 문서가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예. 신영환 교수가 전달했다는 문서를 다시 한번 보죠. 저게 외신 기자 클럽이 예. 헌법재판소 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외신기자 클럽이 외신기자 클럽 회원들을 예. 그 시점에 취재하러 갈 사람이 신청하세요. 오케이. 라고 이제 그 외신 기자 외신기자들한테 클럽 내에서 보냈는데 외신 기자 클럽 내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니 임박하니 예.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받습니다. 예. 외신 기자 클럽 내부의 서류네. 내부의 서류고 아. 요 신청을 하라고는 헌법재판소가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출입 기자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출입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예. 외신 기자들은 여기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여기에 헌법 탄핵 선고일에 오려면 예. 자 미리 이제 신청을 해야 출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출입을 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헌법재판소하고 외신기자 클럽에서 오갔죠. 간사들끼리는 오갔겠다. 예. 오갔다. 그러면 이거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신청서 언제까지 내면 됩니까? 자 21일 오전 10시까지 내세요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자 이것은 이제 서로 협의를 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외신 기자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탄핵 선고일이 21일 오전 10시 이후 이거나 그날 뭔가 일이 생긴다라고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확인을 다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 헌재에서는 헌재에서는. 그래서 헌재가 지금 이 문의 때문에 뭐 완전히 지금 뭐 좀 심하게 아수라장이 됐다 지금. 아. 그리고 외신기자 클럽에서는 요런 내용을 일단 삭제를 좀 해달라. 외신기자 클럽에서 올렸던 이 내용을 삭제를 해달라고 헌재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요것도 지금 취재한 내용이니까 요즘 말을 하도 이제 제가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저 완전히 명확하게 예. 지금 사실 확인된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저게 이제 오고 갔고 외신 기자 클럽에서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신청을 좀 해주세요. 21일 오전 10시까지. 저거는 팩트잖아. 저거는 팩트고 저거는 그것을 팩트죠. 헌재하고 논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신청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뭐가 이제 헌재는 뭐 왜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네. 혹시 그러면 헌재에서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아 발표가 임박했구나 예. 라고 하는 것이 요 공문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21일 오후에 발표할 수도 있다.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문의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는- 하니까 예. 헌재는 난처하게 됐다. 뭐 확정된 게 없다라고 이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 이제 그만큼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이제 문서가 나오니 외신기자 클럽에서 아무런 고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등록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관행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박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사안에 있어서 팩트가 틀린 건 없네. 예. 틀린 건 없고 다만 외신 기자 클럽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야, 헌재랑 이렇게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21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신청을 좀 너희들이 해주래라고 해서 21일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인규 변호사와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러면은 발표가 임박한 거 아니냐, 네. 공지가 임박한 거 아니냐, 또는 선고가 임박한 거 아닌가, 그거는 우리의 추정이니까. 근데 추정인데 그 추정을 가지고 이제 언론들에서 또 문의를 해오니 예. 헌법재판소에서 아유 이거는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발 이거 보도를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헌재하고 논의한 내용이 취재기자 1명, 각사 네. 1명, 사진기자 1명, 카메라 기자 그렇지. 1명, 오디오 뭐 1명 해서 총 4명까지는 외신기자단에서 오면은 받겠다. 그 이제 명단하고 줘야 이제 출입증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21일 날 오전 10시인데 네.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뭔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경찰의 움직임이 진공 상태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진공 상태라는 게 헌재 주변 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그렸을 때 360도 100m를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제 사람이
그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예, 빼고는 군사 보호 시설처럼 예. 싹 막는 거죠. 싹 예, 막는 완전히 막아서 예. 뭡니까 이제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아예 이제 못 들어가도록 하는 상태가 하루 정도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경찰 정보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100m를 잠깐만요.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는 하루 정도 걸립니다. 24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면 그때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선고가 임박했다. 그 선고일을 발표하는 거 좀 다른 문제. 이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패스가 됐을 수도 있어요. 선고일을 언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은 어제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뭔가 내부에서 커다란 이벤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니 지금 그건 정리를 같이 하시죠 뭐. 예. 예. 그 뭔가 이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제 원래대로 갔으면 선고일을 발표를 하고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 평의가 종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제쳐놓고 경찰은 가포 비상령까지 내려서 준비를 철통같이 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진공 상태의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저께 예고일이 발표가 됐으면 금요일 날 만약 발표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경찰의 움직임이 좀 더 빨라졌을 텐데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정도이고 어쨌든 경찰 쪽에서는 지금 금요일 날 발표를 위해서 한다면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자, 하루 정도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다.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저께 그러면은 2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평의가 있다가 계속 평의를 할 수가 있는데 왜 헌법재판관 8명은 평의를 중단해버렸느냐. 저는 표현하기로 사단이 생겼다. 자, 선고일을 만들자고 결정하자고 했지만 거기에서 뭔가 제가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면 나 절대 동의 못해 라고 하면서 수가 틀린 사람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쟁점을 합의해서 논의해서 2시간 15분 전후로 평의하는 것을 4시간, 5시간, 8시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전날은 계속 평의를 했거든요. 왜 평의가 그러면 중단이 되어버렸느냐?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고. 그게 어제 이벤트다. 예, 어제 이벤트가 생겨서 자, 그러면 당초에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그 예상치가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갑자기 평의가 2시간 10분 지나서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다시 시작했겠죠.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외신기자클럽에 이 공문을 만들도록 또는 사전에 고지를 해줬다는 것은 뭡니까? 어제 이벤트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 정도가 될 줄 알고 서류를 이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 이것을 신청받으세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임박한 건 사실이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 뭔가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일 예를 들어서 선고일을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 예. 그러나 뭔가 상황은 생겼고 또 준비한 흔적도 충분히 발표일이 임박했다. 거기에 따른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은 이제 이것이다라고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뭐 한전된 팩트 가지고 그것까지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런 상황은 또 저희가 헌재를 너무나 자극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헌재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해줘야 됩니다. 헌재 입장도. 이게 그 헌재가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특히 이제 탄핵 반대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그 가중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어내는 어떤 결정을 아주 부드럽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일정과 절차와 이런 것들을 조율해가는 과정, 8대 0으로 가는 과정을 정말 최대한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갖가지 고육지책을 꺼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헌재를 그냥 비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뭔가 알려주려도 해야지 무슨 상황이 생겼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거 없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막
가버리니까 네. 제가 이게 뭐 정확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씩 뭐 대학병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 오래 기다리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몸이 아픈데 접수는 아침에 했는데 이유 없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 비유가 적절하네. 그러면 환자 네. 입장에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픈데 속이 타지. 예. 알 수도 없는데 아무런 시그널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뭐 평이 중이다 뭐 언제 나올지 결정된 거 없다 그냥 이렇게만 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라고 하면요 정말 골병드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다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에 대해서까지도 뭔가 다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세월로만 이걸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전례와도 좀 달라지고 있으면은 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까지는 2주 안에 냈었는데 선고 결과를 예. 이번에 못 내면 그 못 내는 상황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시그널을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잠깐 다른 일도 좀 하다가 아 고맘때쯤이겠구나 다시 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는 내일 무슨 기우제 지내듯이 내일이냐 또 모레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지금 몇 주째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헌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그럼 결정을 빨리 내려야죠. 내려야 되는 건데 뭐 내부에서 뭐 이견이 있든 없든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본인들이 조율을 해서 결국은 이 모든 사회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곳인데 전 이런 식으로 정말 해야 되는가 이러니까 아까도 저 보여주셨던 문서는 뭐 헌재와 뭐 내부적인 뭐 그런 소통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오피셜한 헌재가 보낸 무슨 공문이나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도 참 걱정입니다.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헌재는 마냥 그냥 기다리라는 식으로 갈 것인지 전 이런 식의 업무 처리 방식은 너무 이건 좀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외신기자 클럽 같은 데서 헌재에서 공문 없이 구두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냐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요. 외신기자 클럽은 언론사하고 달라가지고요. 예. 국내에서 해외에서 파견한 특파원들의 모임이 외신기자 클럽이에요. 한국 언론재단 저 15층인가 있어요. 프레스센터 있지 예, 않습니까? 프레스센터에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예. 여기다가 그러면 헌재에서 뭔가 공문을 보냈겠죠.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걸 한 건데 그것이 오해가 되니까 이것을 좀 내려달라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 말대로 뭐 헌재가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긴 네. 있지 행정적으로. 아니 공보관은 이럴 때 일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공보관은 전화만 받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이거는 그런 거 관계없이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이니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막 겁이 나니까 내려라 이거 막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묻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그렇죠. 헌재 공관실에는 기자들이 야 이거 뭐냐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없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대국민 서비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결국 대언론 서비스가 대국민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답답한 그리고 프로페셔널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를 외신기자클럽에서 만들면 이 내용도 자기들도 좀 보고 하든지 이걸 읽어보시라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브리핑실에 출입하여 취재할 외신기자클럽 회원의 신청을 사전에 받으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받는 것처럼 이렇게 공문을 만들어놨다. 이거를. 그렇죠. 받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행을 하는 게 기자클럽이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이게 헌법재판소 사전 논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참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 문서 하나가 아침에 오니까 난리가 나서 헌법재판소도 막 이렇게 이제 진짜 호떡집 불난 것처럼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저도 뭐 선고일이 딱 결정되면 너무 좋겠는데 참 그러니까요. 답답한 마음이 아니 그지 이게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의 결정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이니까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딱 이거 단 한 건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진력을 다 쏟아도 모자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행동들 옆에서 좀 이렇게 보면 이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좀 나이브하다? 너무 좀 한가롭다? 즉 국민들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약간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다 국민들이 존중하지 않습니까? 일부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럼 그건 그대로 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헌재가 좀 당당하게 본인들이 권한자로서 처리를 하고 좀 기백 있게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맨날 무슨 소문만 쏟아지게 나오고 이거 헌재에 책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공보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명확하게 해야죠. 방송에서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이제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개헌 상황이 오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구인 재판관 지금 현재 8인이죠. 여기에서 모든 운명을 맡겨서 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한다고. 그건 나중에. 예. 예, 나중에 이번 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국회에서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국민투표 이야기도 있고 그만큼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헌재가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도 있을 거예요. 이번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일을 얼마나 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8대 0으로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느냐. 여기에 헌재 존폐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8인 재판관이 평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한 명이 뭔가 다른 의견을 내고 근본적으로 이것의 방식을 뭐 예를 들자면 형사소송법에 준용해서 증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따로 다 따져야 한다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다 끌려가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뭔가 어제 일어났던 이벤트가 뭔지에 대해서 다들 추론만 하고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거냐 헌법재판소가 8인이 결정을 못할 정도로 그 조직이 허물허물하냐 아니면 어떤 조직이 한 사람이 자 지금까지 며칠 100일 넘게 지금 이제 평의를 하고 심판을 절차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 사람이 막 이거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거기 흔들려서 결정을 못하면 헌법재판소 조직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얼마 전에는 8대 0으로 왜 갔으며 기각할 때 예. 지금도 8대 0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가고 있으면 그럼 그걸 빨리 논의해서 거기에서 어떤 좀 단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기구의 한계와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할 일인가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비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것도 계속 터지어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단 전담 수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청 내에 있는 시장 집무실 그리고 시장 공관 그리고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늘 집행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앙일보에 그리고 난 다음이 아니죠. 이제 그 전에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한정 씨가 이런 말을 검찰에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것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라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인정했고 그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근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말을 또 이 명태균 오세훈 시장의 통화를 직접 들은 거죠. 김태열 소장이. 지금 취재를 하셨던 정기환 대표께 여쭤보면 네네. 김태열 소장이 명태균과 오세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전화 통화를 이제 하는 것을 들었는지 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 명태균이 녹음했던 것을 들려줬는지 이거는 명확지 않은데 자기는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매우 다급하게 예. 빨리 올라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제 그 시점이 나경원 후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세훈보다 앞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2021년 한 1월 하순경인데요. 예. 이제 그때 이제 전화가 와서 다급하게 좀 일종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걸 이제 직접 들었다고. 그렇죠. 들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오세훈과 명태균의 전화 내용을 예. 직접 들었다.
어떤 내용을 들었다는 건지를 일단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빨리 좀 올라오셔야 된다고 급하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내일 모레 서울에 위원장을 만나러 가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니 위원장님은 누구를 보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니 내가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가냐고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러 내일 모레 서울에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럼 알겠다고 좀 빨리 올라오시라 그런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 명태균한테 특별하게 본인이 뭐 도움 받은 것도 없고 지가 여론조사에서 내 참모한테 갖다 줬는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난 네. 직접 뭐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없다 했는데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 저렇게 전화를 해서 저 명태균 빨리 올라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진술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강혜경 국장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강혜경 씨도. 그리고 이제 명태균도 이제 저 진술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네. 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명태균이 직접 오세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사자네요. 이렇게 당사자 되면. 본인은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고 그건 말고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예. 자, 저게 이제 중요한 것은 3,300만 원을 김한중 회장이 왜 그러면 강혜경이나 밀양국 용서에 줬느냐. 네. 그 여론조사 대가인데 그 여론조사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논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오 시장과 명태균의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강철은 지금 현재 서울 부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뒤에도 강철은 이미 강철은 부시장과 또 뭐 명태균, 김태열 소장 뭐 다 또 만났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지검에서 지금 압수수색 전 부시장이 강철원 부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300만 원은 명백하게 오 시장을 위해서 쓰여진 게 맞다라고 하는 정황이 아니죠. 증거를 다 가지고 마지막에 오세훈 시장을 이제 소환하기 위해서 이제 이랬을 때 이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오 시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지금 예, 보도가 말씀하세요. 나온 걸 보면 PNR 대표를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결국 여론조사를 실제로 이제 돌리고 하는데 PNR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PNR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내가 돌리면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명태균 씨 측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론조사 돌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진술을 검찰에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를 돌릴 때 이 검찰이 보니까 명태균 씨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설문지를 자기들끼리 주고받더라. 그 검찰이 그걸 확인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릴 때 여론조사 내용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오세훈 몇 퍼센트, 나경원 몇 퍼센트, 뭐 그다음에 완추수 몇 퍼센트,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설문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문지를 그 결과에 나오는 특정한 후보 중 하나인 오세훈 측하고 설문지를 돌리기 전에 왜 주고받습니까? 강철호는 완전히 오세훈의 측근이고 완전 최측. 그렇죠. 그걸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 이거는 좀 빼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의 의뢰자지 뭐.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뭘 위한 여론조사였습니까? 오세훈. 그렇죠. 오세훈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한 여론조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를 공짜로 해줬겠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오간 게 있는 것이고. 돈은 김한정.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퍼즐이 딱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는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하러 간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에 전 정무부시장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까지 공개하면 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1월 달까지는 뭐 관례적으로 전화하면서 주고받았다. 예. 그럼 그 뒤에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측의 주장은 예, 그러면은 4월 7일 날이 선거일입니다. 예. 보궐선거 서울 부산 같이 있었죠. 예. 3월 하순쯤에 예를 들어서 강철원 부시장하고 명태균과 김태열이 여의도 모처에서 국힘 당사 옆에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황 진행되는지를 협의했다. 거기에 조원이 그 당시의 후보 또 명태균을 만났다. 후보 단일화 논의까지 했다. 라고 하는 진술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빼박이죠. 빼박이죠. 네. 그 진술이 있습니다. 자, 진술이 있다는 것은 진술자를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진술이 돼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 앞서 있었던 것은 돈이 3,300만 원이 무엇이다. 아까 얘기해서 급하니까 올라오라 이런 것은 뭐 정치인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뭐 설레발이 쳤다 이러고 치더라도 그렇죠.
선거가 본격화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이 올라와서 강철원 부시장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김태열 소장이 동석을 했다면 그게 보궐선거 투표일 한 2주, 3주 전이에요. 2주밖에 안 돼. 그럼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지금 이렇게 흥분하면서 오세훈은 저거 진짜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 여부는 다투어 보면 좋은데 사실관계 전체를 부정하면서 나는 명태균 사기꾼이야 몰라. 돈 준 것도 왜 몰라? 나 몰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3월 하순경에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가 수사에서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압수수색을 오늘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 너무 많이 시키고 있다. 오 시장과 강철원 부시장이. 그래서 강철원 부시장도 엄청 놀라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요 구조를 한번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결과적으로 대납이라는 것과 조작, 거래 요 세 가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납은 뭐냐면요. 뭐 오세훈 케이스든 이준석 케이스든 홍준표 케이스든 해당 정치인이 돈을 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돈을 정치인이 내진 않습니다. 누군가 대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는 명태균과 가까운 누군가죠, 항상. 그래서 명태균은 권력자에 대해 가지고 권력 채권을 가지고 그 권력자를 조율할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작을 하죠.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서 뭐 어떤 거는 완전 가라로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일부 체크해 보려고 진짜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를 본인들의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조작의 수법을 섞죠. 그렇게 해서 조작이 하나가 들어가고 마지막은 거래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거래가 뭐냐면은 명태균은 해당 정치인들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권력 채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돈을 낸 사람들 또는 명태균이 자기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그 김한정 씨라고 하는 사람 결국에는 공정과 상생 이사들 5명 왜 다 서울시 산하 이사로 왜 들어갑니까?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왜 그 돈 낸 사람들의 이사들이 왜 서울시 이사로 다 가냐고요. 이 궁금하잖아요. 이거 해명이 돼야 되고 홍준표 시장도 돈 대신했다라는 그 최땡땡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이 그 최땡땡 돈인지도 모르겠고 뭐 홍준표 시장이 차명으로 대신했다라면 그거 뭐 더 할 말도 없는 거고 왜 그런 사람들은 돈을 대신했는데 왜 대구시의 그 서울 사무소에 왜 다 취직이 됩니까? 이런 식의 거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명태균이 권력 채권을 가지고 김영선 공천을 갖고 오거든요. 이건 명태균이가 지가 공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김영선은 월급도 반띵 받고 지 하수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납과 조작과 거래라는 이 3요소가 이 정치인들 명태균 묻은 사람들한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다관수도 연관이 있다면 요 구조일 거거든요. 네. 아니 어떤 정치인도 자기가 미치지 않고서 자기 돈 주면서 명태균 같은 사기꾼하고 거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이 대납과 조작과 거래라는 이 세 부분이 저는 반드시 좀 다 밝혀져야 된다. 실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은 금원의 규모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홍 시장이 훨씬 크고요. 근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사람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클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명, 왜냐면 하도 고발을 많이 하니까. 명태균이 26일 날 오후 2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정인 신청이 돼 있어요. 자, 명태균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3월 26일. 예, 그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그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마 저 선거도 그 시간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명태균이 나와서 어떤 얘기 할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는 명태균이 뭐 정의롭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취재 대상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규모는 훨씬 더 크고, 그런데 오세훈은 작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진술이 되든 아니면 구체적인 돈이 오간 흔적들을 이제 확인했을 걸로 보고요. 이 과정에서 3,3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명태균 장모에게 넘어가요. 그것도 뭐 보도가 됐지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건데요. 또 그 외에도 대가를 김 회장은 명태균 쪽에 많이 제공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확인하면 계좌 추적하면 되는데, 이 이제 계좌 뭐 돈을 받은 사람이 뭐 이게 지금 이 사건 약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뭐 무엇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정한 돈이 많이 오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세훈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던 행위고, 그리고 김한정 회장도 지금은 아니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오세훈을 했는데 명태균하고 자기가 무슨 비전 이사를 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큰 사업가가
그러면 결국 오세훈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좀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김한정 단독 작품으로 이렇게 몰고 가버리니까 본인도 지금 조사받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진술 보면 결국에는 사실을 완전히 분리해서 거짓으로 진술할 수 없으니까 그 흔적들이 나오는 게 있고 그게 결국 돈,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결과적으로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엮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은 서울시장에서 낙마할 수도 있겠는데 보궐선거를 치러야 될 수도 있겠는데 서울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오세훈 시장한테는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얘기하는 게 이 오세훈과 지금 홍준표 이 둘에 대해 가지고는 끝까지 본인도 참지 않겠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밖에선 모르잖아요.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내야 될 것인데 그 한 축을 맡고 있는 명태균 씨가 입을 열고 뭐 사실들을 막 진술을 한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은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방어를 잘 해내면은 뭐 다행이겠지만은 방어가 어렵겠다 하면은 뭐 아마 정치적인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끝내기 전에요. 앞에 그 나왔었던 뭐 SFC의 신청서, 그거는 헌재 쪽에서는 지금 뭐 아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헌재 쪽에서 나온 공문은 아니지만 SFC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외신 회원사들 언론인들에게 21일까지 이메일 신청을 해라. 선거에 관련 브리핑을 너희들이 듣고 취재하려면 신청을 해라. 그거는 이제 팩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도가 나가고 하니까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이 꼭 선거일이 그날이나 임박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헌재에서 나간 공문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헛갈리실 필요도 없지만 또 제 경험상 헌재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신 기자 클럽에서 SFC에서 2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 회원사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헌재와 연락을 취하지 않고 21일까지 회원사의 언론인들은 신청을 좀 해주세요 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하는 거는 아마 다급하게 요걸 확정 지으려는 또는 이게 혹시 또 희망 섞인 어떤 추정이 나가는 거를 좀 방지하려는, 그래서 이제 혼란을 방지하려는 뭐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국민들의 바람은 빨리 좀 결정을 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헌재에서 요청해서 만든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죠. 헌재에서는 헌재 요청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문서를 정리해서 다시 배포 중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헌재에서도 사전에 외신기자 클럽과 논의를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논의를 안 하고 저게 만들 수가 SF 없지 않습니까? 만들 수가 없죠. 외신 기자 클럽에서 뭐 그렇게 일을 처리할 일은 없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광고입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 놓치지 마시고요.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인터넷 성능은 뭐 거기서 거기죠. 혜택, 현금 혜택을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혜택이 적다 하면 150%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본색 신인규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계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